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3 국어 사회 문학 시간입니다. 자, 문학 시간에서는 시 공부를 여러분들과 천천히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랑 시인의 시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공부했던 책 중에서 설명이 좀 괜찮다. 설명이 충분하게 깊이 도움이 된다. 그런 설명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줄글을 읽어가면서, 긴 글을 읽어가면서 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쌤이 그동안은 말로만 설명했잖아요. 그렇지만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시에 담겨있는 또 다른 깊은 의미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좀 가질까 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뭔가 좀 이제 다른 차원의 감상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보시죠. 모란이 피, 아마 잘 알 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옥내나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이죠. 오타가 났네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것만 기억나죠? 여러분들 모란 되게 좋은 거, 화제에게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주는 거, 요것만 기억나죠? 역설법 수미상관까지 기억하면 훌륭하고요. 비슷한 어미가 반복돼가지고 이렇게 형성한다는 것도 알면 훌륭하죠? 네, 그것 외에 깊은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요새 비문학은 수능에서는 줄글로 된 설명도 나오니까 이걸 쌤이 도입한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일사행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에게 모란은 봄 자체. 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란이 봄이야. 이퀄. 모란은 봄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시인은 모란이 필 때까지 자신에게는 봄이 안 온 거야. 모란이 펴야 봄인 거야. 모란이 지고 나면 자신에게 봄은 이미 지나간 거야. 모란이 지면 봄은 끝났어. 그런데 모란은 정말 짧은 동안만 피어있는 꽃인가 봐요. 모란이 피어있는 그 짧은 시기를 빼고는 360날 한양 섭섭해 옵니다. 그러니까 365일이니까 5일 동안만 피어있는 거야. 그때까지만 봄이라는 거야.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결국 모란이 피어있는 닷새 남짓한 시간을 뺀 1년의 나머지 모든 시간, 즉 360일은 시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실의 시간이다. 상실의 시간이 된다. 그에게는 모란이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 모란이란 꽃이 시인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의 360일 내내 울면서 한양 섭섭해 옵니다라고 한 거니까 되는 것인가? 좀 과장 같죠? 과장법도 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아름다움의 모든 의미를 두는 유미주의. 아름다운 게 최고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게 최고야. 이게 나의 삶의 전부 의미야. 라고 생각하는 게 유미주의죠. 태도도 이 정도가 되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360일 내내 운다고? 그 꽃 한 송이 하나 때문에?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 시에서 모란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아름다운 순간, 기쁨과 보람을 형상화한 하나의 상징일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그렇죠. 어떤 아름다운 순간, 기쁨과 보람, 모란이 하나의 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기호라면 왜 꽃 하나에 목숨을 걸어? 라는 비난을 던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거를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찮게 비난할 수는 없다 이 소리죠. 다만 인생을 365일 중에 360일을 울면서 지내야 할 만큼 허무한 것으로 그려낸 것만큼 여전히 의문이 남죠. 그러니까 섭섭해 우는 거라 그랬으니까 남은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죠. 야, 5일 동안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60일은 360일은 네가 울면서 지나가는 거 이해는 하는데 그게 좀 너무 허무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이 남는다는 그 얘기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비극적인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아닌데. 마지막 강의 짧은 한 표현, 찬란한 슬픔의 봄이 이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되겠어요. 자, 11, 12행에서 시인은 1행에서 말한 그 기다림을 변주한다. 수미상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봄은 단순한 하나의 계절이 아니라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죠. 못합니다. 누구나 말하는 것처럼 이건 분명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역설법이죠. 왜냐하면 슬픔은 부정이고 찬란은 긍정적인 대상에 사용하는 관형어, 꾸며주는 말이니까요. 역설은 표면적으로 모순이지만 내면적으로 어떤 진리가 있는 거죠. 자, 모순 형용 꾸며주는 게 좀 모순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모든 역설적인 표현이 표면적인 모순의 이면에 심층의 의미, 어떤 쌤이 말하는 대로는 진리죠. 같듯이 이 표현 또한 그러할 텐데 어쩌면 이 심층의 의미가 우리의 의문에 일종의 대답을 던져줄지도 모른다.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표현, 이 시의 핵심적인 표현이 바로 마지막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봄은 모란이 지기 때문에 슬픈 시간이지만 또한 모란이 피기 때문에 기쁜 시간이 됩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시인은 역사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360일을 내내 울면서 지낸다고 한 시인의 말도 다른 의미로 좀 이제 읽어야 되겠죠? 그의 360일의 슬픔과 허무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모란이 자취를 감춘 어느 날, 5월 어느 날 시인은 분명 끝모를 서름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내 눈물을 거두고 그 슬픔의 언저리에 다시 모란을 볼 기대와 설렘을 간직하지 않겠는가. 쌤이 치는 바람에 오타가 좀 있네요. 미안합니다. 이 시인에게 인생이 그렇게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즉 360 내내 운다고 나와 있지만 찬란한이라는 걸 보니까 기대감도 있다. 마냥 그렇게 허무한 건 아니다. 눈물을 거두고 그래 내년에 또 모란이 필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림의 마음가짐이 긍정적이다 라고 본다는 얘기죠. 더구나 인생에서 정말 보람찬 어떤 순간은 지극히 작다고 말하는 시인의 고백이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렇죠. 매 순간 모든 일은 내내 다 기쁠 수만은 없죠. 정말 감격에 찬 어떤 기쁨의 순간, 그 순간이 모멘트, 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다른 대부분의 시간들과 다르기 때문일 것이죠. 밋밋한 회색 시멘트 벽 위에 그려놓은 한 송이 빨간 꽃처럼 기쁨과 보람의 한 순간은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위에 한 점으로 뚜렷이 솟아 있다는 것이죠. 무의미한 일상에 잔잔한 파도를 준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때요? 이렇게 감상하니까 시가 조금 더 잘 잡힙니까?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김영랑 시인의 우리가 좀 낯선 시라 할 수 있는 독을 차고를 배우겠습니다.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를 품는다. 여기 독을 찬다는 얘기는 마음에 도끼를 품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독한 마음을 품다. 독한 마음, 뭐 굳은 각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해치다 라는 소리죠.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러니까 화자와 벗이 나옵니다. 친구죠.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야 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나져 모리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 뒤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요건 이 친구의 말이에요. 벗의 말.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좀 절망적이네요. 허무한 뒤 나도 알아. 그러나 앞뒤로 덤비는 일이 승량이 나쁜 것들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네. 내가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키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뚜렷이 끊임없이 뚜벅뚜벅 가리라. 마금날 마지막 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나는 갈 거다. 어떤 각오가 엿보입니까 여러분? 힘든 거 알아. 근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뭐라도 해야지. 나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여러분이 엿볼 수 있으면 훌륭합니다. 자, 봅시다. 생각해보기. 시인은 천탱에서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독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섬뜩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인은 자신이 아직 이 독으로 누군가를 해친 적은 없다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인의 벗은 시인에게 야, 무서우니까 그만 독을 흩어버려. 도끼를 이제 내려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시인이 했다는 대답이 더 뜻밖입니다. 뭐라고요? 야,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야 할지 모른다고 위협했어요. 이거는 너도 확 물어버릴지 몰라. 조심해. 라는 위협, 협박일 수 있겠죠. 독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짐작할 수는 없지만 독을 흩어버리라는 벗의 충고가 어떤 인생관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야 그렇게 도끼 품을 필요 있겠어? 그냥 대충 살아. 응? 이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벗은 시인에게 다시 충고합니다. 야, 독을 품고 살지 않더라도 너나 나나 곧 죽을 테고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든 거기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 도끼 품다고 누가 뭐 알아주냐? 어차피 죽으면 그뿐이야. 그냥 즐겨. 술이나 마셔. 대충 두골게 살아.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너만 죽어 너만. 누가 죽는다고 알아주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죠? 허무주의적 태도. 허무주의. 이렇게 살아서 뭐해? 열심히 살아서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굉장히 비관적이죠. 바탕으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고 말하는 것이죠. 3년과 4년은 이에 대한 시인의 답입니다. 여기에서 시인 역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알아요. 나도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바보 천치가 아니야. 심지어 인생이 허무할 뿐만 아니고 태어나는 걸 원망 않고 보낸 하루가 없을 만큼 혹독했다. 삶이 혹독했다. 힘들었다. 세상에는 이리와 승량이 아마도 일제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친파라고. 일제히 부활해동한 친파도 가능합니다. 같은 인간들이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설치고 나의 운명은 그들에게 맡겨져 있으니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죽는 한이 있어도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독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의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에서 독은 결국 타인을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한 의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신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무리들, 이리 승냥이 이런 것들에게서 그것을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독이 필요하죠. 그냥 아무런 의지 없이는 안 돼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벗의 충고에 대해 신이 던졌다는 일련의 대꾸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독한 의지를 그만 풀어버리려고 하는 벗의 충고는 야, 너 혼자 꿋꿋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대충 살아 라는 뜻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벗에게 야, 네가 부정한 세상과 일제 타협한다, 친일파처럼 한다면 나는 너도 내 친구 아니야? 너도 인정 안 할 거야? 너에게도 등을 돌리겠어. 라는 위협을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에 나오는 이리 승냥이들을 일제 또는 그 앞잡이들로 해석하는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하는 탄식과 안타까움이죠.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살피라 내 맡긴 신세라는 시인의 자기 인식은 상황 판단이죠. 판단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극한 최악으로 치달은 30년대 말 이제 막 강제 동원하고 막 징용 끌고 가고 막 전쟁 하니까 진작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가. 마금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라는 마지막 행에서 알 수 있듯이 마금날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죽는 날 속에서 자신의 정신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 시인은 독을 품고 살겠다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맡길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시 구절에 오버래핑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절구절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보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좀 쉬었다가 현대시 개념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잘 쉬었습니까? 계속 이어서 오늘 현대시 세 번째 개념 비판적이라는 건 뭐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태도를 갖는 것은 그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뭔가 따진다는 거, 비판을 따진다는 거는 현실에 대해서 보통 문학에서 말하는 현실은 대부분 다 부정적 현실 또는 억압적 현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저항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자, 첫 번째 보면 부정적인 현실 비판이 있다. 부조리하고 말이 안 돼. 정의롭지 못해. 부정의 이런 것들. 정의롭지 못해 이런 것들. 또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작품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런 것들. 또 그래서 비슷하죠. 획일적인 비민주적인 상황. 꼭 독재 정치가가 아니라 학교라든가 어떤 단체 같은 데에서 어떤 권위적인 거 이런 것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어떤 봉건적인 이런 것들이 바로 회의적인 비민주적인 상황인 거죠. 등입니다. 두 번째, 현대인의 부정적인 속성,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 상실,
무기력해. 무기력. 이래도 홍, 저래도 홍.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김영남 시인의 독을 차고 해서 그 친구. 야, 어차피 뭐 다 죽을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대충 해. 이런 것들. 가벼운 인간관계. 이기적이죠. 서울 1964년 겨울 같은 경우 깊은 정이 없지요. 또 주체성 상실. 수동적이 되는 거야. 수동적, 적극적, 능동적이 아닌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현대 문명. 현대의 문명은 우리가 물질 문명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정신적이랑 반대되는 개념, 물질 문명. 돈이면 최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인간성 상실. 인간다움 상실하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야. 자연 파괴. 인간의 삶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자연 따위는 그냥 막 물도 막 그냥 막대로 하고 나무도 베고 막 이런 것들 있습니다. 등이 비판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명을 비판한다는 얘기는 순수한 인간성의 옹호, 회복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험, 동경 그리고 좌절을 통해 문명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딱 떠오르는 시가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는 시가 떠오르네요.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는 예시가 몇 개 나와 있네요.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하늘을 봤다 그러는 거야? 네가 본 건 하늘이 아니야? 이렇게. 하늘은 좋은 건데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독재치하의 껍데기 그런 걸 보고 있다. 이거를 깨우셔야 된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어. 그러니까 하늘과 먹구름이 서로 대조가 되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세상, 먹구름은 억압적인 현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현대인의 부정적인 속성, 어떤 생명의 상실, 이기적인 무기력 이런 것들을 봅시다. 소설가로도 유명한 장정일 씨의 하숙은 이제 자취, 하숙 그런 거예요. 다른 집에 가가지고 먹고 살고 먹고 자고 하는 거죠. 방바닥엔 음악 감상실에서 얻은 최신 빌보드 차트가 팽개쳐 있고 쓰레기통엔 코카콜라와 조니 워커 이거는 위스키예요. 빈 병이 쑤셔 박혀 있고 쌤이 좋아하는 건 아니야. 쌤은 술을 잘 안 좋아해. 그 하숙방의 녀석은 혼곤히 취해 아주 그냥 막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지. 취해 대자로 누워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꼼짝도 않고 그 녀석의 방에 하숙방을 딱 보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요? 빌보드, 코카콜라, 조니 워커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이제 외부 서구 문물에 경도된 너무 치우친 젊은이의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삶의 모습을 폭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그 이면에는 비판적인 의도. 너무 이런 거에 치우쳐서 자빠자고 있는 거 죽은 겨 사는 겨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주체성 상실. 우리 것. 그리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내 외부에 있는 것이 내 것 줄 아는. 그러니까 외국 거 문물 보면은 최고다. 우리 거는 쓰레기 이렇게 하는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체성 상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세 번째, 문명 비판. 이때의 문명은 물질 문명이라고 했죠. 김광석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성북동이 도시고 비둘기가 파괴되는 자연. 그 불쌍한 자연이죠.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겼다. 주소지 할 만한 건물이 생겼다. 이 소리니까 도시화, 산업화 볼 수 있겠죠. 원래 주인이었던 성북동의
산에 살던 비둘기는 번지가 없어졌다. 인간을 위해서 자연물이 희생당하는 거죠.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이거는 피해예요. 상처죠, 상처. 돌을 깬다는 거는 개발한다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떠돌이 신세가 되는 것이고 자연 파괴로 인한 인간성 상실을 비판한 작품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비둘기는 어떤 순수한 존재, 자연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현대 문명의 부정적인 속성을 비판하는 시가 몇 개 있습니다. 3개 정도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볼까요? 1층 이상의 운동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낯설죠? 이런 것들 겸사겸사 공부하도록 합시다. 1층 우회에 있는 띄어쓰기 없어요. 띄어쓰기 없는 건 우리가 오감도라는 시에서 보면은 거울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죠. 규범에 대한 거부다. 규범, 띄어쓰기도 맞춤법이잖아. 나를 얽매이는 어떤 규칙, 규범이라는 거지. 싫어, 꺼져, 거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층 우회에 있는, 2층 우회에 있는, 3층 우회에 있는 옥상 정원에 올라서 남쪽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북쪽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해서 이 시 일부니까. 그래서 이거는 옥상 정원이 규격화된 공간이에요. 다 똑같은. 일제강점기에 근대화가 돼가지고 이제 초가집 다 허물고 양옥집을 짓는데 그것이 마치 똑같은 거야. 지금의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무미건조하잖아. 획일적이잖아. 그런 얘기. 그래서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개성이 없어요. 초가집이라든가 기와집 이런 것들은 개성이 많았잖아. 응? 그래서 그런 그 도시 구조에 대한 저항 거부감이 드러나 있다. 이상이 또 개인적으로 건축 설계사였기 때문에 건물에 조금 더 민감하게 더 접근했겠죠. 관찰했겠죠. 네. 그 다음에 오규원 시인은 프란츠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는 소설가예요. 변신이라는 작품을 쓴 유명한 소설가죠. 메뉴. 그 시가 좀 특이한 게 우리 그 어떤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면 메뉴판 같은 그런 시예요. 메뉴판을 활용한 거예요. 샤를로 오들레르가 800원, 칼 샌드버그는 샌드위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햄버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사람 이름이 유명한 문학가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800원. 프란츠 카프카는 800원. 이브 본드보아는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미쳤어.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이런 인문학자들, 유명한 소설가, 시인, 문화가 이런 사람들이 돈으로 매기를 주는 이런 세상,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도 돈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몹쓸 세상에 대한 자도적인 비판이다.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 자기도 시 공부한다는 사람 아니야. 이 세상에 너 시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먹고 살라고? 이런 걱정한다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메뉴판에 저명한 유명한 문학가, 철학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금액을 매겨놓고 있습니다. 넌 얼마, 넌 얼마, 넌 얼마, 넌 얼마. 이런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쫙 깔려있어. 퍼져있어. 이런 것들 돈으로 이게 환산할 수 있습니까? 인문학의 가치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한 것이다. 세 번째 시 김광규 시인의 서울꽝. 서울에 사는 꽝. 서울에 숲이 있을까? 글쎄요. 지하철 공사로 역시 공사하고 있네. 도시화 산업화. 혼잡한 아스팔트 길을 건너 바로 맞은쪽 인왕산이나 안산으로 그게 그 안산이 그쪽이 시화공대는 그 안산 아닙니다. 산이에요, 산으로 날아갈 수 없어. 이 삭막한 돌산에 갇혀버린 꿩들은 꿩이 잘 못 날르거든. 꿩들은 서울 시민들처럼 갑갑하게 시내에서 산다. 이 꿩이 꼭 사람 있네요, 사람. 그래서 얘는 개발 제한 구역에 묶였어요. 돌산이
여기에서만 살아. 근근히 살아가는 꽝의 모습을 통해 현대 문명 속에 같이 답답하게 살아가는 아파트, 회색 시멘트 건물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도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꽝은 현대 문명에 찌들어 사는 도시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대충 감 잡았죠? 다음 또 무슨 내용이 있나 봅시다. 여기 보니까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시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하시죠. 있지 않은 것은 김수영 시인의 눈이네요. 이제 눈은 스노우예요. 아니가 아니고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돌아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그래서 가래를 뱉어내기 위해 기침을 하자 이거 얘기잖아요. 이제 가래가 이제 소시민의 속물성이고, 그래서 기침은 긍정이고 비양심적이고 부정한 의식을 토해내는 행위가 되고요. 젊은 시인은 젊잖아. 그래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존재고 화자를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눈은 차갑다의 그 스노우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깨끗한. 그러니까 화자가 봤을 때 나의 어떤 가래를 뱉어내는 행동을 보고 증명해줄 그런 존재, 순수한 존재. 눈이 보기에 내가 다 뱉어냈으면 나 다 뱉어냈어. 나 이제 순수한 존재를 다시 거듭났어. 나 열심히 살아갈게. 이렇게 할 정도에 거리되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눈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야가 아니에요. 차갑다고. 깨끗한 존재, 흰색의 눈을 보시는 게 좋겠다. 깨끗한 흰색의 눈. 그럼 요것도 우리가 비판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침을 하자. 기침해가지고 이게 부정의 의식을 토해내는 그런 거니까. 또 폭포라는 시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침을 하자라는 것은 불순하고 부정직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게 이제 가래라는 시어로 이 시에서는 나왔어요. 적어주시고 순수성을 회복하자 라는 의미고요. 살아있는 눈을 살아있다고 한 거야. 눈을 생명력 있는 존재라고 이제 봤던 거죠. 에서 이루어지는 기침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다. 그래서 부정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정신이 바탕에 깔려있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이제 2번 돌아와서 폭포를 보시면, 폭포는 내리 떨어지는 물이에요. 그것의 어떤 근원적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 요게 좀 이제 부정적인 거죠. 게으름과 지금 있는 거에만 만족하면 돼 라고,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거를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요것이 좀 역설적이에요. 폭포 물이 떨어지는데 높이가 당연히 있겠죠. 폭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겸허한 모습이라는, 떨어진다. 그래서 폭포의 어떤 폭포의 고듬, 그리고 폭포의 끊임없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항상 죽빛처럼 새롭게 하는, 리프레시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폭포를 보고, 딱 떨어지는 걸 보고, 야, 나도 나타, 안정, 뒤집어 놓고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마음 먹게 되는 거라서 현실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이런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설명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안 읽으면 또 안 보잖아. 또 고든 소리가 곧다, 정직하다, 뭐 이런 거니까. 부정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외침이다. 폭포의 고든 소리가 인간의 양심의 소리를 일깨우며 무덤덤해지다가 자극제, 폭포의 소리는 자극제, 우렁차잖아. 실천 의지를 북돋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폭포의 선구자, 앞서가는 사람, 리더,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폭포의 절대적 자유로움을 제시하여 그것이 이제 그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지는 거야. 부정적인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소시민의 삶에 대한 각성, 깨달음, 그렇게 살면 안 돼! 를 촉구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자, 세 번째,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은 매우 간절함으로, 간절한 호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그래서 신새벽이 아침이 밝아지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심한 현실의 극한 상태, 극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밝은 대낮에 큰 길거리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하지 못해요. 당연한데도 민주국가에서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지아 시인은 70년대의 민주화 운동의 거의 절반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도 독재, 억압이어가지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어. 하도 억압하니까 그게 이런 표현입니다. 민주주의라고 말하면 잡혀가고 고문하고 죽으니까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억압적인 현실이었다까지. 다만 간절한 기억이 있어. 그래서 남몰래 쓰는 거예요. 민주주의 만세.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이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억압하는 독재 세력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밝은 곳에서 떳떳하게 민주주의를 부르지 못하는 시대 현실. 이것이 1970년대예요. 독재, 박정희 계속 있으며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쓰는 행위를 통해 화자의 소망과 성취 의지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잖아? 쫄지 않잖아?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네 번째, 이성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실력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있고 저항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빼앗겼는데 이 아름다운 들판을 보면서 환희와 비애를 느끼고 그래도 현실과 빼앗긴 현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우리의 그 독립에 대한 그런 것들 이 불일치에서 오는 그것이 다리를 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좀 길거든. 그래서 우리 국토를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마지막에 우리 국토를 빼앗긴 현실이 인식돼가지고 좀 우울하게 끝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 한번 볼까요? 자연의 봄 정경을 누리는 낭만적인 정서와 국권 상실 현실 속에서 느끼는 착잡함이 드러나 있어요. 네, 착잡함. 깔끔하지 못함. 국권 상실의 현실을 회복하기 위해 저항적이긴 하지만 이런 현실을 비판까지는 조금 거리가 멀다 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일제에 대한 비판은 없고 이런 현실에서 내가 지지 않고 이겨야 되겠다 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5번 보니까 독을 차고 라는 시를 보니까 일이 승냥이가 나빠요. 내 마음을 노림에 아까 공부한 거잖아. 내 산채 짐승에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큐라 내맞게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그래서 일이 승냥이가 일제의 박해 탄압이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몸이 희생당할지언정 대결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신의 결단의 확고함을 다시 한 번 더 천명 밝히면서 중력 후회 남지 않도록 내면적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독을 차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네 번째 이상화의 빼앗긴 틀에도 봉은 오는가가 비판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고 저항의 의지만 좀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다음 페이지 이제 소설 개념 공부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지식인의 현실 부적응과 무기력. 지식인은요 공부 좀 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펜이 좀 문제가 있네요. 미안해요. 공부한 사람이야. 엘리트야, 엘리트. 많이 알아가지고 오히려 더 쫄아. 뭘 또 단순하게 보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나서야 될 건가? 아닌가? 고민하는 때를 놓쳐요. 그래서 지식인은 좀 많이 비판적으로 많이 나오죠. 뭘 알아서 병인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차라리 무식한 게 용감하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식인은 많이 알아서 오히려 더 이것저것 쉽게 말하면 간 보다가 뭐 때를 놓치거나 뭐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식인은요, 높은 학식과 식견, 아는 게 많아요. 사람입니다. 삶의 문제를 능력 있게 처리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무기력한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농사 짓는 기술이 중요한 시대에 공장을 맹장을 하면 그것이 맞지 않겠죠. 지식인은 또 양심과 정의를 추구하다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낮아가지고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실천력이 없어요. 없어요. 생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해요. 좌절해. 그래서 많이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부정적으로 많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보니까 이거는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작품이에요. 치숙에서는 지식인으로 삼촌이 나와요. 제목이 치숙이다. 부끄러운 삼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부끄럽냐?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운동 한다고 감옥 갔다가 잡혀가서 병자가 돼서 나왔어요. 아내한테 얹혀 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돈은 벌어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존재를 또 비판적으로 봤다. 이상, 사회주의 독립운동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이상은 높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그려졌고요. 이런 아저씨를 비판하는 조카인 나도 그 비판은 합리적이지만 나의 역사인식, 일제가 최고고 사회주의가 뭐가 좋아요? 돈이 최고지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비판 대상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저씨와 나가 둘 다 이중풍자, 둘 다 비판 대상이다 라고 봤던 작품입니다. 공부를 그래서 서로 막 대화하고 있어요. 따져요 막 이렇게. 아저씨 한 게 뭐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잘못했다. 허허. 그랬을는지도 모르겠다. 옳다. 네 말이 옳아. 좀 자율적인 거죠. 저 공부하는 대로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이거 봐요. 글쎄 단박 옵작 못하잖아. 암만 대학교를 다니고 속에는 육조를 배포해서도 그렇다니까 글쎄.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그 깜냥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식이 별로 없어 얘는. 일본 주인 밑에서 일하는 고용원이야. 세상을 볼 안목이 좁아 우물하는 개구리인 거야. 걔가 봤을 때는 아저씨의 자조 이런 것들도 자기가 일하가 이긴 거라고 이제 막 우쭐대고 있는 그런 거거든. 지금 그렇게 하세요. 아저씨 왜 그러니? 그러면 아저씨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돈 모아
부자 되는 경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모아둔 부자 사람들 돈 뺏어 쓰는 사회주의 공부를 했으니 말이지요. 너무 단순하잖아. 경제 공부가 돈 모아서 부자 되는 것만 경제 전부는 아니고 사회주의도 다양한 이론이 깊이가 있는데 돈 뺏어 쓰는 것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 이제 우물은 개구리라니까. 지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놓고 아저씨 보고 뭐라고 따지는 거야. 무식하다고. 너는 사회주의를 뭘로 알고 그러냐? 내가 그까짓 거 몰라요? 한바탕 쭉 설명을 했지요. 설명 내용은 이제 불안낭패. 태평천하에 나오는 불안낭패라고 본 거죠. 내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 보고 누웠더니 피쓱 한 번 웃어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웃는다는 게 어이없는 거지. 어이없는 거지. 여기 보세요. 나는 소득자인데 일본인 상점의 점원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안일에만 관심이 있고요. 일제히 우미라 정책, 멍청이 만드는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역사의식이 결여된 신빙성 없는 화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말을 보지못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어리숙하거나 그런 존재가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는 말을 쓰죠. 그러고는 그 양반이 하는 소리겠다요. 그게 사회주의냐? 불황당이지. 아니 그럼 아저씨도 사회주의가 불황당인 줄은 아시는구려. 내가 언제 사회주의가 불황당이랬니? 반응 그러지 않았어요. 어이가 없잖아. 아이 글쎄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불황당이라 그 말이다. 아 그거 보세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불황당이노요. 아저씨도 그렇다고 하면서 아니래시오? 아니 시방 입심 결혼을 하잖아. 너 지금 나랑 말장을 하지 않는 거야? 이거 봐요. 또 꼼짝 못하지요. 다 이래요 글쎄. 아유 때려주고 싶지. 아저씨 왜 그러니? 아저씨도 마음을 다리 잡수셔야 돼요. 새로운 마음 먹어야 돼요. 그건 왜 그런 거냐? 아 걱정 안 돼요. 사람이란 건 누구를 물러나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그 소설자 조카인 나가 일본 상점 주인한테 아부하는 거거든. 이렇게 아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거림. 그 모든 사람이 우선이라는 뜻이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약금 제 분수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가면서까지 생활에다가 아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르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 일제히 아첨하는 거는 아니다. 얘야 좀 깨달아라. 응? 개성을 소유하면서 본심을 소유하면서까지 먹고 살기 위해 즉 일본 주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 아첨하고 본심과 다르게 아부하는 것만 더러운 게 없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충고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살기 위해 먹는 거잖아. 근데 밥 두 그릇만 전부인 줄 알고 비록 한 그릇만 먹어도 뭔가 배고프고 어떤 인간다움을 유지해야지. 밥만 먹으면 되나? 배만 부르면 장땡이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머리가 차가워 가슴이 뜨거워야 사람인 거지. 배만 부르면 그건 돼지잖아. 돼지. 내가 돼지를 욕보여서 미안해. 돼지야. 나 중간에 알아들을 법한가 얘가 무식해가지고 모르든 뭔 뜻이에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해서 성년까지 갈고 모든 생활 복도를 일본어 하겠다는 건 말이다. 근데 그게 좋잖아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그도 뭐를 노르겠지. 뭐를 노르시겠지. 그렇지만 내가 볼 때 네가 그렇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네 일본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아 그게 물론이지요. 다이쇼 주인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고 일본인 우리는 반도인 조선은 반도인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사업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나는 너무 세뇌당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할 줄을 몰라요. 아저씨 얘기를 들은다 하더라도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제대로 가는 거지. 이런 사람 당시에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저씨도 생활력이 무능력한
공부는 많이 했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실천적인 지식인이 아닌데 나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역사의식이 없어. 두 가지 비판이 있다. 시숙에서는. 자, 박태원의 구보시의 일일에서 구보는 어떤 존재인가 봅시다. 구보는 이제 그 하루 동안의 이제 여행을 통해서 당시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현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 실업자들인 거죠. 실업자 본인 포함해서죠. 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 당시 이제 1930년대에 금광 10분이 불었거든요. 1억 천급 로또, 뭐 이제 비트코인 뭐 그런 열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힘들었으니까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황금광 시대의 소제목이에요. 금광, 황금 만능 시대. 돈이면 최고인 그런 시대.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안타깝죠.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한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단장이라는 말은 이제 지팡이, 공책, 요거는 이제 그 서술자 구보가 소설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돼요. 그리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절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이제 나는 그래도 금광을 하는 사람들도 좀 어리석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 나는 뭐냐?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하고 쓰는 것도 과연 생활에 절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자조적인 열등감이 있다 보는 거죠.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 이제 광업사무소라는 거죠.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의 7할, 70%. 다 파헤치는 거야. 다 파헤치는 거지.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졸부? 몰락한 거. 부동산 투기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런 문인조차, 이거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올곧은 사람인데도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다. 너무 시대가 너무 막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작가로서의 사명감이겠죠?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목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해서 금광 가지 않고도 사람들이 금광에 대해서 어떻게 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당시에 금에 미쳐 돌아가는 그런 사회를 역시 무결한 지식인으로서 관찰하고 있는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구보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외출해서 귀화까지의 세태, 조선의 현실을 관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모습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상의 날개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들 좀 많이 아는 거죠. 박자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천재인데 박자가 되어버렸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나가 자폐적인 성격의 소유자고 방 안에만 있잖아. 밖에 나다니지를 않고 자아 분열의 징후를 보이는 비일상적인 인물이다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박제는 무생명인 거예요. 죽어버린 거니까. 자, 읽어보시고요. 나는 유쾌하오. 이런데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꾸 밖에 방에 안에 있다가 잠깐 밖에 외출을 해요.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대로 경선을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트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아내로부터 뭔가 좀 이제 배신당했거든. 세계의 전부였던 아내가 뭔가 좀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거야. 자기한테 아스피린인 줄 알고 수면제를 먹여왔거든.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배신감 느껴가지고 탈출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무엇을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커피를 아는 것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의 커피는 누구나 다 알지만 일제강점기 때 커피는 어떤 비싼 음료였고요. 또 커피를 알 정도의 교양인 정도는 되면 지식인이라고 봐도 돼요. 그런 경성역 홀에 한 걸음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이게 바로 돈에 별 관념이 없어요. 무기력한 존재라는 얘기죠. 현실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어떻게 인간다운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 이해하시면 되고요. 없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득하였다. 어떻게 살지?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나는 어디로 들이다 쏟아냈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 내 자라온 26해를 회고하여 과거 회상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다는 과거를 떠올려봤다 기억이 남는 게 없어. 그건 제대로 의식적인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오지 않았다. 나가 주인공인데 지가 없는 지식인으로 매춘을 하는 아내에게 얹혀지네요. 권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이상 작가가 쓴 소설 권태라는 것도 있어요. 목적 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일상으로 단절된 무게가 폐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작품, 현진건의 술 권하는 사회에 보겠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술을 권해. 내가 이 세상 더러워서 마시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옳지. 누가 나에게 술을 권했단 말이요?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요? 자시고 싶어 잡수신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내와의 대화에 아내는 순진해요. 계속 이제 남편이 취직이 안 되고 하니까 현실이 너무 절망해가지고 술을 먹고 오니까 아내는 걱정돼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술을 먹고 싶어서 한 거 알 텐데 누가 도대체 술을 먹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당신이 자꾸 술을 퍼먹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아내는 순진하게 나오는 거죠. 자시고 싶어 잡수신 건 아니지요. 누가 당신께 약주를 권하는지 내가 알아낼까요? 첫째는 화나는 거 술을 권하고, 둘째는 하이칼라가 약주를 권하지요. 하이칼라는 지식인이에요. 아내는 살짝 웃는다. 내가 아버지가 알아맞혔지요? 하는 모양이었다. 남편은 고소한다. 웃어요. 틀렸어. 잘못 알았어. 화증이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칼라가 술을 권하는 것은 아니요. 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마누라가 내가 어떤 하이칼라한테나 흘러다니거나 그 하이칼라가 늘 내게 술을 권하거나 하고 근심을 했으면 그것은 헛걱정이지. 나에게 하이칼라는 아무 소용도 없어. 나의 소용은 술뿐이요. 술이 창자를 휘돌아 이것저것을 잊게 만드는, 현실이 고통스럽거든. 그것을 나는 취할 뿐이요. 하더니 홀연 어절고절 감개무량하게 유위유망이다. 할 수도 있고 전망도 있는,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 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결국은 이 사회가 조선의 답답하고 무익한 현실, 공부 좀 했지만 취직할 수 없는, 능력을 펼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하이칼라는 여기서는 지식인이 아니고 잘못 알았네. 화이트 칼라가 지식인이고 하이칼라는 여기 다른 색깔인 거니까 서양의 풍습,
서양의 유행이다라는 거죠. 서양의 유행. 그래서 이제 서양 풍습이나 문명의 유행을 따르는 일이 하이클라다 하시면 되고요. 일제 강점기에 이제 개화가 돼가지고 새로운 술 마시는 유행이 있어가지고 그 마시는 거 아니냐라고 한 아내가 순진한 마음에 의심하는 거죠. 자,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해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내가 사회가 술을 마시게 한다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은 답답함을 느껴요. 남편은 지식인이고 아내는 순진한 시골 처녀거든.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에 울분을 터뜨리지만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좌절하며 자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극적, 패배적, 저적인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탓만 하고 이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개혁 또는 개선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렇습니다. 무기력하죠? 노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레디메이드라는 말은 기성품이죠. 기성품. 공장에서 찍혀져 나와서 대학이라는 취직 공장에서 찍혀 나온 상품처럼 팔려나가는 기다린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 실업자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1934년 이 세상에 기적이 있었다. 그것은 피가, 이 피라는 것도요, 익명성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알파벳을 한 거는 당시에 누구나 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다. 레디메이드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아니한 것이다. 그는 최근 일주일 동안 돈이 생긴 데가 없다. 잡힐 것도 없고 이제 뭘 맡기고 전당포에 뭘 맡기고 돈을 얻어낼 것도 물건도 없고 어디서 벌이를 한 적도 없다. 그렇다고 남의 집 문 앞에 가서 밥 한 줄 주시오 하고 구걸한 일도 없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굶어 죽지 아니하였다. 얄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다. 피와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이 싹 치운다면 근로하는 사람이 조금은 편해지는지도 모른다. 피와 같은 인생, 취직자, 실업자 같은 인생인 거죠. 하나씩 싹 다 치운다면, 없어진다면 일하는 사람은 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잠재적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일하는 사람이 좀 대우를 받겠지. 피와 같은 무직자, 실업자가 많아지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좀 불안불안하잖아. 내 자리를 쟤네들이 파날지 몰라 라고 불안불안하잖아. 이게 다 없어진다면 일할 사람이 없네. 역시 내 자리는 안정받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피가 소부르주아 축의끼리 인텔리가 아니요 노동자였더라면 피 나름대로 약간 지식인 축에 듣는 거예요. 그냥 노동자였다면 그동안 거지가 되었거나 비상수단을 썼을 것이다. 그렇죠. 피가 생겼을 때 내가 대학물 안 먹고 그냥 처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기술을 배웠으면 어떻게든 살아서 어떻게든 벌이를 해가지고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뭐든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 것 같았는데 배운 게 먹물이라서 쪽팔려가지고 이런 일 못하겠네 라는 그런 거죠. 용기도 없어요. 뭐든 해야지. 뭐가 됐든 밥을 초자식으로 굶을 수는 없잖아. 그런 얘기죠. 되게 용기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다. 그렇지만 죽기보다 더 귀찮은 일은 그를 잠시도 해방시켜주지 아니한다. 그래서 뭔가 지금 피가 굉장히 지식인이지만 실업자야. 직업을 구하려도 마땅한 일을 할 데가 없어.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기술을 배울 수는 없어. 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시골에서 아들이 올라오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인 거야. 머리가 아파요.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소설의 전부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로 만족하시고요. 피는 무직 지식인이에요. 직업이 없는 지식인, 고학력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가진 기술은 없으면서도 배웠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눈이 높아요. 쓸데없는 잡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당시의 고등실업자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가난 속에서도 식민지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깨려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아무 해답도 얻어내지 못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영상섭의 만세전 보겠습니다. 주인공 나 이인화래요. 여기 나 동경대학 즉 지식인이라는 얘기죠.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지식인이에요. 아내가 서울에 있는 아내가 아파서 유학길에 급하게 조선으로 오는 도중에 배에서 기차에서 일을 겪어요. 그동안은 일본에 있을 때는 식민지 억압이라든가 탄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무관심해 있다가 배 안에서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멸시하는 거 보면서 살짝 열이 받아요. 그러다가 불시 검문검색 당하고 해가지고 빡치죠. 그러다가 조선에 와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변해버린, 그동안 변해버린 만세 전이니까 1919년 3.1운동 직전에 조선의 굉장히 억압적인 현실, 우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현실을 목도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검문 당하면서 깨닫게 돼요. 아, 이거 문제가 있네. 요거 해서는 안 되겠다. 문제가 있네. 라고까지만 해요. 지식인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일단 최소의 탈출기에서 우리가 XX단에 가입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요. 이게 한계야. 뭔가 배운 건 많아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그거를 해결하는 실천은 못해요. 이게 지식인 소설의 한계다. 되겠죠? 이 부분은 지금 기차 타고 오면서 갓장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동묘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정말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우리 조선의 땅을 더 쉽게 빼앗기 위해서 공동묘지법을 만들었거든. 보통 우리는 돌아가시면 선산에 모시잖아. 근데 선산에 모시면 일제가 그 산을 개인들의 산을 빼앗기가 어렵거든. 조상들의 무덤을 어떻게 하냐라고 저항할 것 같으니까 그런 죽음을 산에 모시지 말고 공동묘지에 가라. 그럼 산이 비잖아, 묘지가 없잖아. 그걸 뺏으려고. 일제의 간교한 수책이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공동묘지 가냐라고 좀 이제 반감이 좀 있는 그런 민심이 있는 거죠. 일제가 총독부가 땅 뺏으려고 공동묘지로 이제 가라고 하니까 좋은 사람들은 아유 그동안 선조들을 선산에 모셨는데 이제 어떻게 공동묘지를 가요? 라고 이제 불만이 조금 있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이야 좀 다르겠죠. 좀 돈 많은 사람은 좀 공동묘지에 안 모시고 따로 모시겠죠. 우리처럼.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아마 목구멍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고. 그러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은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이 세상에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어? 나는 주인공 나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썩 그렇게 반감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 사람은 공동묘지법에 대해 반감이 있고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신경이 별로 안 쓰여요. 관심이 없어. 쉽게 말하면. 난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는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노?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약간 비판적인 지식이냐.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머리는 좋아가지고 알고는 있다니까. 아마 일제가 가져갈 것 같아. 라고. 그리고서니 자기의 부모나, 그래도 자기 부모나 처자가 죽었다고 금세로 불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나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그 조선 사람, 갓장수는, 전통적인 사고관이 있어가지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공동묘지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을 지낸다 하기로 상관이 뭐 있겠소? 예전에 애굽이라는 이집트를 말해요. 한자로 말하면 애굽이죠. 라는 나라에서는 왕후 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판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에까지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라죠. 밖에는 되지 않고 많은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서 능라주의라는 굉장히 좋은 옷을 입히고 100평, 1000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그렇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동상을 세우면 뭘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을 쓴다는 말이요. 그래서 어떤 당시 조선에서는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묘지를 크게 쓰고 무슨 비석 세우고 뭐 세우고 좀 이제 과시하는 그런 게 좀 많았었거든. 그런 거에 대한 좀 비판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내 앞에 앉아있는 장군, 장사꾼이죠. 갓장수라 그랬잖아. 갓을 파는 장사꾼.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 그런 것이 있어요? 좀 무식하잖아. 잘 몰라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 장제의 예로서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만은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법이라는 건 나갈 내용을 모르지만 관심이 없다니까. 그것을 별 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 정신을 생각지 않고, 근본 정신은 조상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부모나 선조의 산소칠에 산소를 아주 그냥 잘해서 겉으로 자랑하고 음덕이나 바란다는 것은 무슨 우스운 참 가짜는 수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되었어? 염통 밑에 쉬 쓰는 줄은 모른다고 깝살릴 것 다 깝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르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있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늑둥이 수작이 아니요? 허허허허. 아니 지금 나라가 일제 빼앗겨서 지금 큰일 나고 있는데 겨우 죽은 뒤에 파묻힐 공동묘지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작 중요한 건 이건데 염통 밑에 쉬쉬는 줄 모른다. 염통이 심장이거든. 내 앞에 내 눈엔 정말 중요한 거는 냅두고 다른 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오물하는 개울입니까? 지금 일제가 우리나라 뺏어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 이거에 지금 집중할 때가입니까? 이거에 지금 고민 좀 가져야죠? 이렇게 살짝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색하지는 않고. 자, 그 다음에 중약 대전에 잠깐 내렸어요. 지금은 기차 내리면은 그렇게 많이 못 내리지만 옛날에는 내려가지고 화장실도 가고 뭐도 사 먹고 해가지고 기차 시간이 좀 한 2, 30분 이렇게 있었나 봐요. 정거장 문 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면 겨울이라는 얘기죠. 큰 길거리로 나가니까 7년 전에 얘가 7년 전에 일본으로 유학 갔구나. 오정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 변화했다. 그동안 엄청 변하는 거야. 일제의 어떤 침입으로 근대화 이런 걸로. 길 맞은편으로 쭉 늘어서는 것은 빈지를 들였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이다. 일자가 다 차지했다는 얘기죠.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쩔렁쩔렁 흔드는 요령소리만이 그게 한 거리에 처량하다. 좀 쓸쓸해. 14쯤에 말도 모르고 단신 일본으로 혼자 일본으로 유학 간다는데 호기심이 있었던지 친절히 대접을 해주던 그때 그 주막집 주인네가 그리움이 있죠. 다시 돌려 들어오며 보니 착칸에서 기차 열차칸에서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수시 검문인 거야. 검문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아니 들여보내고 결방을 지은 여자를 체포했어. 눈앞에 펼쳐지는 거야. 업은 아이가 깨어 보채니까 일어서서 후성거린다. 젖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줄 일이지 라고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죠. 겉으로 못하고 잡혀가니까. 생각을 하면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은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밑잘 맞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 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다.
나는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이 이제 암담한 현실인 거죠. 가슴이 복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무섭다. 두려움을 느끼죠.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다. 아이고 형사나리, 헌병나리, 싸바싸바 하는 것들 웃음이나 헤헤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좋겠다. 근데 용기가 없어. 이게 산다는 꼴이냐? 되져버려. 착간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다. 일제강점 조선의 암울한 현실을 무덤이라고 보고 그 안에 사는 조선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구더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기 모멸감인 거야. 나도 별 수 없다. 그런 얘기.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따뜻해졌다는 얘기죠.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려내다 보인다. 착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난폭불이 가스 등이에요.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어떤 암담함, 압박감을 느끼는 거야. 기차 안의 현실이. 나는 한번 휘 돌려다보며 공동묘지다. 무덤이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되게 재수없잖아. 자기는 뭘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비판을 하는. 대안 없는 비판하고 있는 지식인의 어떤 경멸, 한탄, 분노, 자조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무기력한 행동 한번 볼까요? 아내의 위독해요. 동경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귀국하던 중 서로 하는 기차 속에서 갓장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조선의 무지몽매한 현실, 아까 나라는 망해가는데 공동묘지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것들 울고 터뜨리고 있고요. 또 대전에서 기차, 검문, 결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기력하게 지내거나 아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해요. 비판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런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요. 아내가 죽자 공동묘지에 묻고 다시 동경으로 떠나버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인가요? 네. 4회 문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작품에 대해서 쌤이 차근차근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이런 작품의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짧은 내용이지만 인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부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권투를 읽겠습니다. 늘 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